숨이 턱 막히는 해발 5,000m. 엔진이 멈추고 바퀴가 빠지고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무기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였고 그 험한 산 위에 정상을 향해 묵묵히 올라가는 장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장비는 그날 모든 기준을 부숴버렸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믿었던 것들을 송두리째 의심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기술, 신뢰, 동맹, 그 모든 것이 낯선 침묵 속에서 무너지는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자리를 대신한 건 처음엔 이름조차 낯설었던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군사 강국들을 제치고 방산 계약을 따낸 그날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라울 바르가스, 페루 육군 전력 운용평가국 소속 중령입니다. 전 제 직업을 사랑합니다. 전장을 직접 누비진 않지만 그 전장을 움직이게 할 무기를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12년 전 이 부서에 배속된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무기는 언제나 미국과 유럽 것이다. 그게 정답이었고 세계가 증명해온 진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은 아주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산 무기로 훈련받았고 독일제 장비로 교범을 쓰며 이스라엘의 전술체계를 모범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미 성능과 신뢰라는 말과 동의어가 되어 있었죠. 매주 월요일이면 국방부 지하 3층 작전회의실에서 열리는 장비평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벽면 가득 걸린 세계지도 위에는 빨간색 핀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우리가 신뢰하는 방산 강국들의 위치였습니다. 반면 한국이라는 이름은 제게 전자제품이나 휴대폰, 혹은 한국 드라마로 알려진 이미지가 전부였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은 써봤고 LG 세탁기도 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군용 장비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의 방산 기술을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저가 대량 생산, 일본은 평화헌법으로 인한 제약, 인도는 기술력 부족, 그런 식으로 분류해놓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그냥 가전제품 잘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 앞에 한 통의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 기업들의 고산지형 장비 성능 분석 요청. 처음 보고서를 본 순간 저는 웃었습니다. 가전이나 잘 만드는 나라가 우리 군의 무기를 판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속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 동료들 역시 대부분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은근한 웃음소리가 퍼졌고 누구도 진지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 뭉치는 책상 구석에 며칠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산 M1A2 에이브람스 업그레이드 자료와 독일 레오파르트2 성능 분석서가 훨씬 우선이었거든요. 형식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방부가 진지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며칠 후 전력기획과장이 직접 제 사무실로 찾아와서 고산지형 장비 통합시연 테스트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 독일, 이스라엘, 터키, 중국 등 6개국의 장비에 대해 성능적 비냉 갖고도 적응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한 서류 검토가 아니라 실제 성능 시험을 한다는 거였으니까요. 그것도 해발 4,500m가 넘는 푸노 고원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프로젝트의 실무 총책임자로 임명됐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의도치 않게 낯선 나라의 무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12년간 미국과 유럽 무기만 다뤄온 제가 이제 한국 무기를 평가해야 한다니요. 며칠 후 한국 방산업체들의 상세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현대로템의 K2 흑표 전차, 한화시스템의 K9 자주포,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 경공격기, 생소한 이름들이 가득했습니다. 자료를 펼쳐보니 놀라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기존 모델의 수출형을 제한한 반면 한국은 페루 특화형이라는 별도 사양을 준비해왔더군요. 안데스 고산지대의 기후와 지형을 고려한 특별 설계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케팅 문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에서 보내온 기술 자료를 자세히 보니 심상치 않았습니다. 해발 5,000m까지의 고도별 엔진 출력 데이터, 안데스 특유의 일교차 환경에서의 냉각 시스템 테스트 결과, 심지어 페루 광산에서 채취한 먼지 샘플을 이용한 필터 성능 검증까지. 이건 단순한 마케팅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들의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무려 3년 전부터 남미 고산 지역 환경을 연구해왔다고 했습니다. 페루 정부가 공식적으로 무기 도입을 검토하기도 전부터 말이죠. 한국 기업들은 리마 주재 한국상공회의소를 통해
페루의 지형과 기후 데이터를 수집했고 현지 광산업체들과 협력해서 실제 환경 샘플까지 확보했더군요. 심지어 페루 육군사관학교 출신 교수들과의 학술 교류를 통해 우리 군의 작전 패턴까지 연구했다는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는 그냥 운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한 계획이었고 장기적인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팔려는 게 아니라 페루라는 시장을 정말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고서를 읽으면서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업체들은 자신들의 기존 제품이 얼마나 우수한지만 강조했는데 한국은 페루의 필요를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준비해온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으로 이어질 줄은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그 진심 앞에 조용히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험 당일 푸노 훈련장의 기온은 새벽 기준 영하 7도였습니다. 하지만 오전 10시가 되자 햇살이 내리쬐며 기온은 24도까지 치솟았고 엔진 냉각 시스템을 시험하기엔 더없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상황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해발 4,200m 푸노 고원,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 각국의 무기들이 일렬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스트라이커 장갑차, 독일의 복서, 장륜형 장갑차, 이스라엘의 에이탄, 터키의 장갑차, 중국의 보병 전투차, 그리고 맨 끝에 한국의 K808. 저희가 설정한 코스는 4.5km의 30도 경사, 급커브, 그리고 모래먼지 구간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실시간 사격 테스트까지 포함된 그야말로 지옥 코스였습니다. 안데스 산맥의 실제 전장 환경을 최대한 재현한 거였죠. 각국에서 온 기술진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 팀은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독일 엔지니어들은 체계적으로 장비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팀은 사막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모래먼지 대비책을 논의하고 있더군요. 반면 한국 팀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새벽 5시부터 와서 코스를 직접 걸어다니며 경사각을 재고 모래의 입자 크기까지 측정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동시에 진지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진입한 건 독일제 복서 차륜형 장갑차였습니다. 초반에는 안정적으로 달리더니 경사 구간에서 토크 저하가 발생하며 속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8륜 독립 서스펜션의 자랑스러운 기술력이 고산지대의 낮은 공기 밀도 앞에서는 별로 소용없었던 거죠. 독일 기술진이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아직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보병 전투차였습니다. 가속 시점엔 괜찮았지만 모래먼지 구간에 들어서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배기구가 초미세먼지에 막히기 시작했고 엔진 온도가 급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시동이 꺼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당황했습니다. 중국 기술진들이 급히 달려가 엔진룸을 열었지만 한번 막힌 배기 개통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조사 관계자들도 침묵했고 중국 팀 리더의 표정이 상당히 어두워졌습니다. 세 번째는 터키였습니다. 터키는 나름 고산지대 경험이 있다고 자신했었는데 막상 30도 경사 구간에서 변속기 과부하가 발생했습니다. 기어가 제대로 물리지 않으면서 반복적인 미끄러짐이 발생했고 결국 코스 완주에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에이탄은 그나마 선전했습니다. 사막 전투 경험 덕분인지 모래먼지에는 잘 버텼거든요. 하지만 고도로 인한 산소 부족이 문제였습니다. 터보차저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출력이 7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스트라이커는 그나마 견디는 듯 했습니다. 역시 세계 최강이라는 명성답게 안정적으로 코스를 주파했습니다. 하지만 사격 정확도가 기준치에서 크게 벗어났고 냉각 계통의 과부하 경고 등이 계속 전멸하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최소한 하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미국 장비조차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에 약간의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 방산 강국들이 하나둘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저는 한국 장비 K808을 별 기대 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체는 보기보다 작았고 디자인도 특별히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것도 비슷하겠지. 하지만 시험관이 출발 신호를 주자 그 장비는 마치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음도 다른 장비들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경사 구간을 단숨에 올라간 K808은 급커브에서 전륜 이중 서스펜션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선회했습니다. 다른 장비들이 고전했던 바로 그 구간을 말입니다. 저와 제 옆에 있던 기술 분석관이 쌍안경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필터 시스템이 뭔가 다른 건가? 가장 문제가 되던 모래 구간에서도 K808은 엔진 출력 저하 없이 주파했습니다.
미세먼지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상황에서도 배기구는 깔끔하게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사격 구간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K808은 정지 없이 이동 중 사격을 실시했는데도 목표물 중심 반경 0.6m 이내에 명중했습니다. 연속 5발 모두 말입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건 자주포급 정확도였습니다. 장갑차가 맞나? 제 옆에 있던 브라질군 관계자도 눈을 크게 떴고 심지어 가장 보수적이던 우리 방산 분석관들조차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미국 팀 리더가 무전기로 뭔가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 자기들 장비 데이터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들은 서로 작은 목소리로 뭔가 논의하고 있었고요. 그 침묵은 어떤 격려나 찬사보다도 더 무거웠습니다. 12년간 이 일을 해온 저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모든 선진국 무기가 고전하는 상황에서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장비가 완벽한 성능을 보여준 거니까요. 시험이 끝나고 각국 기술진들이 모여 간단한 디브리핑을 했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독일 팀은 예상보다 저조한 결과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국 팀만 담담했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결과라는 듯이 말입니다. 그들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3년 전부터 안데스 고산지대 환경을 연구해왔다고, 이런 결과는 시뮬레이션에서 이미 확인한 바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준비해온 것이었습니다. 운이 아니라 계획이었고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던 거죠. 그날의 보고서를 작성하던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두 글자를 문서 맨 앞에 올렸습니다. 단순한 형식 검토가 아니라 진지한 대안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시작이 나중에 우리 국방 전략 전체를 바꾸게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테스트 직후 각국 장비에 대한 사후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어떤 장비는 엔진을 내리고 있었고 어떤 팀은 하염없이 부품 배송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푸노 훈련장 정비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독일 복서 장갑차는 트랜스미션 오일 누유로 인해 전체 변속기를 분해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중국 VP11은 배기 계통 전체를 교체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에이탄은 터보차저 블레이드 손상으로 엔진룸이 완전히 열려있는 상태였죠. 그중 가장 심각했던 건 터키산 FNSS 장갑차였습니다. 엔진 과열로 실린더 헤드가 손상돼 예비 부품을 교체해야 했는데 문제는 그 부품이 터키 본국에서만 제작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터키 측 기술진은 난처한 표정으로 위성전화를 붙들고 본국과 연락을 취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예비 부품 제작에 2주, 페루까지의 운송에 1주, 현지 설치 및 테스트에 1주, 총 28일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거의 한 달이나 되는 시간이었죠. 현장에 있던 우리 참모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전이었다면 부대 하나가 한 달 가까이 무력화되는 셈이었습니다. 그건 단지 성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의 문제였고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미국 스트라이커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냉각 시스템의 핵심 부품인 라디에이터 코어에 미세한 균열이 발견됐는데 교체용 부품은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있는 로키드 마틴 공장에서만 생산된다고 했습니다. 최소 3주는 걸린다는 게 그들의 설명이었죠. 독일 팀은 더 체계적이었지만 마찬가지로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라인메탈 본사에서 정밀 진단을 위한 전용 장비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10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진단 후 수리까지 합치면 최소 3주에서 한 달은 각오해야 한다는 얘기였죠. 저는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며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무기들이 정작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니요. 실전에서는 48시간도 길게 느껴지는데 몇 주씩 기다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K808의 초기 시연 당시 엔진 일부 부품에서 미세한 진동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정확히는 엔진 마운트 브래킷에서 고주파 진동이 감지된 거였죠. 일반적으로 이 정도라면 보완 후 재시연을 제한하거나 부품 교체를 위해 본국으로 요청서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한국 측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시험 종료 4시간 후 한화시스템 소속의 정비 엔지니어가 위성전화로 한국 본사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진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했고 한국의 연구진들은 즉시 원인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48시간도 지나지 않아 개선된 부품이 대한항공 화물편으로 리마 호르헤 차베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단순한 교체용이 아니라 진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업그레이드 버전이었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몇 주씩 걸린다고 하는 일을 한국은 이틀 만에 해결해버린 거였으니까요. 더욱 놀라운 건 현지에서의 장착 과정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복잡한 크레인이나 특수 공구 없이도 신속하게 부품을 교체했습니다. 모든 볼트와 너트가 표준화되어 있었고 장착 순서도 명확하게 매뉴얼화되어 있었거든요. 단 한 번의 장착으로 부품 교체가 끝났고 모든 테스트가 정상 가동으로 재개됐습니다. 진동 문제는 완전히 사라졌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부드러운 작동음을 들려줬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유지보수 체계 전체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은 부품 설계, 변경 이력과 재질 강도 변화에 따른 진동 감소 시뮬레이션까지 제출했습니다. 한국팀의 프로젝트 매니저는 저에게 두꺼운 파일을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그 안에는 K808의 모든 주요 부품에 대한 예상 수명, 교체 주기, 그리고 각 부품별 현지 재고 현황까지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팔려는 게 아니라 그 무기가 페루에서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른 나라 기술진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국 팀 리더는 자신들의 본국 본부와 긴급 화상회의를 하는 모습이었고 독일 엔지니어들은 한국 팀의 작업 과정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측의 투명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품 교체 과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정비 인력들이 지켜볼 수 있도록 하면서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지에서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전수해줬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기술진들이 가져온 예비 부품의 종류였습니다. 단순히 교체용만이 아니라 안데스 고원 환경에 특화된 개선형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내열성이 강화된 가스켓, 고도 변화에 대응하는 압력 조절 밸브, 초미세먼지를 걸러내는 3중 필터까지 마치 페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미리 예상하고 준비해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대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러 온 것이 아니라 작동시키러 온 것이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는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장을 준비하는 건 성능이 아니라 책임감이기 때문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각국 기술진들이 모두 철수할 때의 모습도 대조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팀들은 고장난 장비를 그대로 두고 떠났습니다. 수리비용이나 운송비를 고려하면 본국으로 가져가는 것보다 현지에서 폐기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었죠. 반면 한국팀은 K808을 완벽한 상태로 복구시킨 후에야 떠났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6개월간의 무상 정비 서비스까지 제안했습니다. 만약 계약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시험용으로 가져온 장비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지겠다는 거였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장비를 파는 업체가 아니라 파트너십을 만들어가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야말로 진정한 군수협력의 시작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연이 모두 끝난 다음 날 저는 리마로 내려와 국방부 고등기술분석회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각국 장비에 대한 기술 보고서가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고 회의실 한켠에는 지형 적응도, 정비 소요, 부품 대기 시간, 고장률 등 빼곡한 수치들이 비교표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국이나 독일 장비가 1위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그저 형식적인 비교 대상에 불과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산 장비는 모든 항목에서 상위권이었습니다. 단지 한두 가지가 아닌 종합적인 균형과 실효성에서 기존 선진국 무기들을 앞지르고 있었습니다. 고도 적응성 95%, 정비 편의성 92%, 부품 수급 안정성 98%, 이런 수치들이 K808 옆에 적혀 있었거든요. 반면 미국 스트라이커는 고도 적응성 73%, 독일 복선은 정비 편의성 68%, 터키 FNSS는 부품 수급 안정성이 34%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VP11은 전체적으로 60% 내외의 수치를 기록했고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체계였다는 걸 말입니다. 한국은 무기 하나하나의 성능보다는 전체 운용 시스템의 완성도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건 한국이 제안한 통합 군수 지원 패키지였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운용 교육, 부품 보급, 정비 기술 이전, 심지어 현지 조립 라인 구축까지 하나의 완결된 생태계를 통째로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죠. 한국 측이 제출한 제안서를 보니 정말 치밀했습니다. K2 전차 도입 시 승무원 120명에 대한 6개월 교육 프로그램, K9 자주포 정비 인력 80명에 대한 기술 이전, 그리고 리마 외곽의 현지 조립 공장 건설까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산업 기반 자체를 구축해주겠다는 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들의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우리 무기는 세계 최고라는 식으로 홍보에만 치중할 때
한국은 페루의 실정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안데스 고원의 기후 데이터를 3년간 수집해서 분석한 결과 페루 특화형 냉각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했습니다. 리마와 쿠스코 간의 물류 여건을 고려해서 부품 창고 위치도 미리 선정해 두었고요. 한국 기업들은 리마 주재 한국상공회의소를 통해 페루의 지형과 기후 데이터를 수집했고 현지 광산업체들과 협력해서 실제 환경 샘플까지 확보했더군요. 심지어 페루 육군사관학교 출신 교수들과의 학술 교류를 통해 우리 군의 작전 패턴까지 연구했다는 흔적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때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 유럽의 외교 균형, 이스라엘과의 정보 협력, 그 모든 걸 뒤로하고 한국이라는 새로운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30년간 국방 외교를 담당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이번 상황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성능과 가격, 그리고 정치적 고려사항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경우는 없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마지막 결정은 놀랍게도 기술이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운용 가능성,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미국산 장비는 교체 부품이 도착하는데 평균 21일이 걸렸고 긴급 상황에서도 최소 14일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터키는 계약 후 9개월이 지나야 초기 장비가 인도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독일은 좀 더 빨랐지만 그래도 6개월은 걸린다고 했고요. 반면 한국은 시험 중 부품 교체에 48시간, 현지 정비소 구축에 6개월 이내 완공, 전체 계약 소요기간 18개월 내 완료라는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심지어 계약 체결 3개월 후부터는 첫 번째 배치분이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가장 현실적인 목소리를 낸 건 작전 참모부장이었습니다. 그는 국경 지역의 실제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콜롬비아나 에콰도르와의 국경에서는 긴급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그럴 때마다 몇 주씩 장비 수리를 기다릴 수는 없다는 거였습니다. 한 국방부 고위 관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무기를 사는 게 아니다. 시간을 사는 거라고. 그 말은 회의실을 무겁게 울렸습니다.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이었거든요. 결국 기술적 우수성과 운용의 현실성, 그리고 비용 효율성을 종합 고려한 결과 한국이 최적의 선택지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48시간 내 부품 공급 시스템은 다른 어떤 나라도 제시하지 못한 조건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의 기술 이전 의지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블랙박스 방식으로 기술을 감추려 할 때 한국은 오히려 페루가 자체적인 정비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며칠 후 국방예산운영위원회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체 예산의 43%, 총 12조 원 규모의 방산 패키지를 대한민국에 몰아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K2 전차 120대, K9 자주포 80문, K808 장갑차 200대, FA50 경공격기 24대, 그리고 신형 잠수함 3척과 호위함 2척까지 페루의 육해공 전력을 한국 플랫폼으로 통합하겠다는 초유의 선택이었죠. 이 소식이 발표되자 국제방산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을 제치고 한국이 이렇게 큰 계약을 따낸 건 처음이었거든요. 특히 남미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 더욱 의외였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공식적으로는 축하 메시지를 보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남미에서의 영향력 축소를 의미하는 일이었거든요. 독일과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확고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기술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나라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펜을 들고 국방전략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이 선택이 정말 옳은 것이었는지는 앞으로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과의 이 파트너십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선 전략적 협력 관계의 시작이 될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계약 발표 직후 한국에서 방산업체와 군수지원부서 인원들이 대규모 협력단을 꾸려 페루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양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대신 점퍼를 입고 작업복 차림으로 리마 기술창과 정비창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이런 대형 계약 체결 후에는 정장 차림의 임원들이 와서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축하 만찬을 여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하지만 한국 팀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회의실보다 현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회의보다 현장 실측을 더 오래 했습니다. 리마 남부 정비창에서만 사흘을 보냈습니다. 기존 정비 장비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정비사들의 작업 동선까지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심지어 정비창 바닥의 배수시설과 환기 시스템까지 체크했거든요. 우리는 계약 체결국으로서의 대우를 기대했지만
그들은 그보다 먼저 실전 운용국으로서의 책임을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화 시스템에서 온 수석 엔지니어는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전쟁은 문서로 싸우지 않는다고, 정비소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방산 관계자들은 계약 이후엔 본국으로 돌아가기 마련이지만 한국 측 기술진은 6개월 이상 리마에 상주하며 우리 병사들과 함께 엔진을 분해하고 우리 정비 인력에게 매뉴얼을 새로 써주고 정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공구 배열법까지 바꿔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세심함이었습니다. 페루 병사들의 평균 신장이 165cm 나는 점을 고려해서 엔진룸 내부 작업 시 불편함이 없도록 발판과 손잡이 위치를 조정해 주었거든요. 이런 건 매뉴얼에도 없는 현장 맞춤형 개선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안데스 고원의 일출을 관측했습니다. 기온 변화와 습도, 바람의 방향까지 기록하면서 장비 운용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페루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인상 깊었던 건 우리의 고산지대 특수 환경에 맞춰 설계를 조정하려는 그들의 자세였습니다. 단순히 기존 제품을 그대로 파는 게 아니라 페루에서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엔진 흡기구 필터를 3중 나노섬유 구조로 변경하고 푸노 광산에서 채취한 초미세 실리카 데이터를 한국 본사 연구소로 실시간 전송해 공기 유입 각도를 재설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AS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였죠. 그들이 가져온 개선안들을 보면 정말 놀라웠습니다. 안데스 산맥의 급격한 고도 변화를 고려한 자동 고도 보정 시스템, 페루 우기철 특성을 반영한 방수 처리 강화, 그리고 현지 정비 인력의 기술 수준에 맞춘 단계별 정비 매뉴얼까지 모든 게 페루 맞춤형이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그들의 장기적 비전이었습니다. 단순히 장비를 납품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후까지 고려한 업그레이드 로드맵을 제시했거든요. 기술 발전에 따른 성능 개선,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응책, 심지어 차세대 장비로의 전환 계획까지 모든 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설계였고 병사의 목숨을 지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병사들 중 한 명이 훈련 중 K808을 타고 4300m 고도까지 무장을 싣고 올라갔습니다. 아야쿠초에서 푸노까지 200km가 넘는 거리를 6시간 연속 주행한 거였습니다. 임무를 마친 뒤 그 병사는 정말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장비가 자신의 말에 반응한다고 했거든요. 이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러시아제 BTR이나 중국제 장갑차들은 조작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고산지대에서는 반응이 둔하고 예측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K808은 달랐습니다. 조향부터 변속, 심지어 포탑 회전까지 모든 게 부드럽고 직관적이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병사들과 직접 대화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통역을 통해서였지만 실제 운용자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듣고 기록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어떤 기능이 더 필요한지, 심지어 개인적인 선호도까지 모든 걸 수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개선 요구사항들을 보면 정말 세밀했습니다. 야간 운행 시 계기판 조명의 밝기 조절, 장거리 이동 시 승무원 피로도 감소를 위한 시트 개선, 급경사 운행 시 안전벨트 착용감 향상 등 이런 것들이 모두 다음 배치분에 반영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들의 투명성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무기업체들은 기술 기밀을 이유로 내부 구조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핵심 기술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스템을 공개하고 현지 정비 인력이 직접 다룰 수 있도록 교육했거든요. 이런 접근 방식은 우리에게 큰 의미였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기를 이해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거였으니까요. 이건 진정한 기술 파트너십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 측이 제시한 교육 프로그램도 체계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운용법 전수가 아니라 장비의 작동 원리부터 고장 진단, 예방 정비까지 모든 과정을 우리 인력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리마 외곽에 건설 예정인 한국기술지원센터는 단순한 AS 센터가 아니었습니다. 페루 기술진들이 한국의 최신 방산 기술을 학습하고 나아가 공동 연구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점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무기를 파는 나라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전장을 함께 짊어지는 파트너, 그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첫 번째 실행 과제는 운용 체계의 일원화였습니다. 우리 군은 수십 년간 미국과 러시아 장비를 혼용하며 부품, 탄약, 연료, 정비체계 모두 복잡하게 얽힌 비효율적 구조에 갇혀 있었습니다. 페루군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혼재된 장비 체계였습니다.
1970년대에 도입한 소련제 T-55 전차, 1980년대 프랑스제 AMX-13, 1990년대 미국제 M113 장갑차, 그리고 2000년대 들어온 이탈리아제 센타우로, 각각 다른 나라에서 만든 장비들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이로 인한 문제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정비사 한 명이 최소 45개 국가의 매뉴얼을 숙지해야 했고, 부품 창고는 나라별로 따로 관리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구경의 포탄이라도 장약이 달라서 호환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한국과의 패키지 계약은 이 모든 체계를 전면 재편하는 조건이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K808 장갑차, FA50 경공격기까지 6회공 모든 플랫폼을 한국산 무기로 통합함으로써 우리는 정비 인력의 훈련, 탄약 수급, 지휘 체계, 보급 속도까지 표준화된 하나의 운영 시스템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비병과에선 가장 먼저 반응이 왔습니다. 과거에는 전차 한 대의 엔진 부품 교체에 3명이 6시간이 걸렸습니다. 각기 다른 공구가 필요했고 분해 순서도 장비마다 달랐거든요. 하지만 한국군이 제공한 공구셋과 모듈화 매뉴얼을 도입하자 2명이 90분 만에 교체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식 정비 철학이었습니다. 기존에는 고장나면 고친다는 사후 대응 방식이었다면 한국 시스템은 고장나기 전에 예방한다는 예측 정비 방식이었거든요. 각 부품의 사용 시간과 마모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교체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K2 전차에 장착된 통합 진단 시스템은 엔진, 변속기, 현가장치, 화기통제 시스템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했습니다.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경고를 보내고 정비 우선순위까지 자동으로 결정해 주었거든요. 탄약 물류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존 러시아계 체계에선 포탄마다 케이스 규격이 달라 수작업 정렬이 필요했지만 K9 자주포는 모든 포탄과 장약이 자동 적재 알고리즘에 맞춰 탄약 차량과 연동되도록 설계돼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포병 부대의 화력 지속 능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이전에는 연속 사격 시 탄약 보급에만 30분 이상 걸렸는데 이제는 5분 내에 완료할 수 있게 됐거든요. 실제 화력 운용에서 6배나 빨라진 거였습니다. 기갑부대에서는 출동 대기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비상출동 시 평균 출동 소요 시간은 45분에서 18분으로 단축되었고 작전 수행 후 장비 복귀 후 점검 시간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핵심은 표준화였습니다. 모든 한국산 장비들이 동일한 인터페이스와 작동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한 장비에 익숙한 병사는 다른 장비도 쉽게 다룰 수 있었거든요. K2 전차 조종수가 K808 장갑차 운전도 별다른 추가 훈련 없이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병력 훈련도 효율화됐습니다. FA50 운용 훈련은 기존 미그29보다 30% 빠르게 진행됐고 공군 정비병은 카이의 인터페이스 기반 매뉴얼 덕분에 별도 언어 장벽 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했습니다. 한국 장비들의 또 다른 장점은 직관적인 조작 체계였습니다. 복잡한 러시아식 다단계 스위치 대신 터치스크린 기반의 통합 제어 시스템을 사용했거든요. 젊은 병사들에게는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K2 전차의 사격 통제 시스템은 특히 놀라웠습니다. 목표물을 지정하면 자동으로 거리, 바람, 온도, 습도까지 계산해서 최적의 사격해를 제시했거든요. 포수는 단순히 방아쇠만 당기면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페루군 통합 전술 데이터 연결 자료에 따르면 정비 인력만으로 전체 항공 임무의 93%를 유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는 기존 체계 대비 28% 향상된 수치였습니다. 외부 기술진의 도움 없이도 대부분의 정비 작업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특히 고산 지역 작전에서의 변화는 극적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해발 3,500m 이상에서는 장비 성능이 현저히 떨어져서 작전 수행이 어려웠는데 한국 장비들은 4,500m에서도 평지와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국경 경비대에서 근무하는 한 대위의 보고서를 보면 이런 변화가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콜롬비아 국경 지역의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도 K808이 안정적으로 순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국경 경비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 장비들의 네트워크 연동 능력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가 모두 동일한 전술 데이터 링크로 연결되어 실시간 정보 공유와 협조 작전이 가능했거든요. 이전처럼 각 부대별로 따로 작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병사들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혹시 장비가 고장나면 어떻게 할지라는 불안감이 항상 있었는데 이제는 이 장비라면 안전하다는 확신을 갖게 됐거든요.
이런 심리적 변화가 실제 작전 수행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훈련 중 K2 전차 승무원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95% 이상이 기존 장비보다 월등히 우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화력, 기동력, 생존성 모든 면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됐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무기만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 처음으로 정비와 지휘가 동시에 가능한 체계를 갖췄고, 이는 작전력의 향상으로 직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국방력 강화란 단순히 좋은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바로 그런 시스템적 접근을 제공해 준 거였습니다. 2024년 11월 페루 국방예산운영위원회는 총 12조 원 규모의 한국산 무기 패키지 도입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전체 국방예산의 4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페루 군사력, 현대화 역사상 가장 큰 단일 방산 계약이었습니다. 발표 직후 국내외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각에서는 무기 도입에 과도한 집중 투자라는 우려가 나왔고, 외교적으로 위험한 선택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축하 메시지를 보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실무자와 고위 장교들이 도출한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의 변화였다는 거였습니다. 첫째, 생존성 문제였습니다. 페루의 지정학적 특성상 안데스 고산지대에서 작전 가능한 장비는 K808, K2, K9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고도 4,500m 이상에서 출력을 90% 이상 유지한 사례는 한국 장비가 유일했고, 그 외 미국, 독일, 터키, 중국 장비는 출력 저하, 냉각 이상, 배기 결함 등으로 성능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국경분쟁위원회에서 작성한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를 보면 페루가 직면할 수 있는 대부분의 군사적 위협은 고산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콜롬비아와의 국경 지역, 에콰도르와의 분쟁 지역, 그리고 볼리비아와의 접경 지역 모두 해발 3,000m 이상의 고산지대였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기존 장비들의 성능 저하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실제 분쟁 상황에서 장비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무기를 가져도 소용없었거든요. 반면 한국 장비는 이런 조건에서 오히려 더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페루 북부 아마존 지역의 습한 열대 기후와 남부 안데스의 건조한 고산 기후, 그리고 중부 연안의 사막 기후까지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서 동일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장비는 한국산이 유일했습니다. 둘째, 비용 효율성이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생애주기 비용은 미국산 대비 평균 30% 낮았고 부품 국산화율 35% 이상, 현지 생산 비율 30% 이상을 포함해 중장기 운영 부담이 낮은 구조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현지화 전략이었습니다. 단순히 완제품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페루에서 핵심 부품의 상당 부분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과 설비 투자를 약속했거든요. 이는 장기적으로 페루의 방산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계산해보니 20년 운용 기간 동안의 총 비용은 한국산이 가장 저렴했습니다. 초기 도입 비용은 독일이나 미국보다 약간 높았지만 정비비와 부품비, 그리고 업그레이드 비용까지 고려하면 훨씬 경제적이었거든요. 특히 부품 보급 체계는 결정적이었습니다. 72시간 이내 부품 도착을 보장하는 현지 예비 창고 시스템은 유럽이나 미국이 제공하지 않는 조건이었고, 이는 작전 유지율을 85% 이상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장비의 경우 부품 주문부터 도착까지 최소 2-3주가 걸렸는데 한국은 국내 창고에서 48시간 내 공급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차이는 실제 작전에서 결정적인 요소였거든요. 리마 외곽에 건설될 한국기술지원센터는 단순한 정비소가 아니었습니다. 중남미 전체를 커버하는 방산기술 허브 역할을 할 예정이었고, 이는 페루가 지역 방산 중심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셋째, 외교적 자율성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무기 수출 시 블랙박스 접근 제한을 요구하고 기술 이전은 제한적이며 업그레이드도 원제작국 승인 하에만 가능했습니다. 이런 조건들은 페루의 자주 국방에 제약이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부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기술 지원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남미 다른 국가들이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하드웨어 소스 일부 공개, 페루 기술진과의 공동 성능 개량 협약, KF-21 일부 부품의 현지 가공 조항까지 포함해 페루가 일정 수준의 기술 자립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의 기술 공유 의지였습니다. 핵심 기밀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술을 단계적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이는 페루가 향후 독자적인 방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정치적 중립성도 보장해줬습니다. 미국, 중국 패권 경쟁이나 러시아, 유럽 갈등 같은 국제 정치적 이슈에 휘말리지 않고 순수하게 기술적, 경제적 협력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조건을 종합 분석한 보고서에서 국방기획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남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주권형 군사 생태계를 확보하기 위한 투자다. 실제로 계약 조건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10년간 무상기술 지원, 페루 기술진 200명의 한국 연수 프로그램, 현지 방산업체와의 합작 투자, 심지어 차세대 무기 공동 개발 프로젝트까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조건들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십의 성격이었습니다. 한국은 페루를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장기적 협력 파트너로 보고 있었던 거죠. 한국 정부는 페루와의 방산 협력을 신남방 정책의 핵심 사례로 내세웠습니다. 아시아와 남미를 잇는 새로운 경제 협력 모델의 시작점이라고 평가했거든요. 그리고 이 판단은 곧 중남미 전체의 시선을 한국으로 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페루의 선택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새로운 방산 협력 모델의 시작이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등 주변국들도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고, 이는 한국이 중남미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12조 원이라는 거대한 투자의 진짜 의미는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페루의 국방 자주권을 확보하고 지역 안보 환경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던 거죠. K2 흑표 전차가 고산지대에서 정상 출력으로 27도 경사를 돌파하는 장면, K9 자주포가 3,800m 푸노 사격장에서 7연속 정밀 사격을 성공한 장면, K808 장갑차가 90도 사격 분산 오차 0.6밀라디언을 기록한 시험 영상은 곧바로 중남미 국방 네트워크에 공유됐습니다. 이 데이터는 단순한 시연 결과가 아니라 방산 외교의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페루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중남미 각국의 국방부 관계자들이 앞다투어 리마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건 콜롬비아였습니다. 콜롬비아는 오랫동안 게릴라 세력과의 산악 전투를 겪어왔기 때문에 고산 지형에서의 장비 성능에 특히 민감했거든요. 페루에서의 K2 전차 시연 영상을 본 콜롬비아 육군 참모총장은 즉시 기술진을 파견해 직접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페루는 곧 K2 전차의 고산형 개량 사양 K2PN CJ 차량을 리마 동부 고지대에서 정식 공개했고, 에콰도르, 볼리비아, 콜롬비아, 파라과이 등의 군 관계자가 현장을 직접 참관했습니다. 그날 시연에는 무려 12개국에서 8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서구권 무기에만 익숙했던 중남미군 관계자들이 한국 장비의 성능을 보고 놀라워했거든요. 특히 K2PN이 4,200m 고도에서도 평지와 동일한 기동력을 보여주자 현장이 술렁였습니다. 콜롬비아는 자국의 중형 전차 도입 조건에 해발 3,000m 이상, 정상 출력 85% 유지라는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한국산 K2의 데이터를 사실상 성능 기준으로 채택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장비들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이었거든요. 에콰도르 역시 2025년 장갑차 현대화 사업에서 안데스 고원 적응형 설계를 필수 조건으로 명시했습니다. 이 역시 한국 장비의 특장점을 겨냥한 조건이었죠. 에콰도르 국방부 관계자는 노골적으로 페루가 증명한 성능을 자국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해군은 2030 잠수함 현대화 사업에 한국 페루가 공동 개발 중인 AIP 모듈을 직접 벤치마킹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브라질은 남미 최대 군사 강국이었는데 그런 브라질이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인다는 건 정말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멕시코와 아르헨티나까지 한국과의 방산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는 국경 경비를 위한 고기동 장갑차에 관심을 보였고, 아르헨티나는 KF-21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남미 군사 전문 매체인 조나 밀리터리는 이 흐름을 두고 페루는 구매자가 아니라 플랫폼 개척자이며 한국은 이제 대안이 아닌 기준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기사는 중남미 전역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현지 진출이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리마에 중남미 기술지원센터를 설립했고, 현대로템은 페루 북부의 장갑차 부품 생산 공장 건설을 발표했습니다. 카이는 리마 인근에 항공기 정비센터를 만들어 중남미 전체를 커버하겠다고 했고요. 이런 움직임은 단순한 수출을 넘어선 현지화 전략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남미의 실질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이 지역을 아시아 태평양을 잇는 새로운 방산 거점으로 만들려는 야심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시점부터 중남미 국가들은 한국과의 군사동맹 수준의 협력을 경제, 외교, 기술 협력과 연계해 다각도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한 거였습니다. 한화, 현대로템, LI진엑스원, 카이 등 한국 기업들이 현지 기술 이전과 고용 확대 계획은 페루 내부에서조차 방위 사업이 곧 산업 정책이라는 인식 전환을 불러왔고, 주요 신문들은 한국 무기 수입은 페루 제조업의 근간을 바꿔놓을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의 페루 투자는 방산업을 넘어 다른 분야로도 확산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리마의 스마트폰 조립 공장을, LG화학은 리튬 배터리 생산 시설을 건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산 협력이 전체 경제 관계의 마중물 역할을 한 거였죠. 페루 정부도 이런 흐름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코리아 페루 산업 파트너십이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했고, 페루 청년들의 한국 기술 연수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페루 대학들의 변화였습니다. 리마의 주요 공과대학들이 앞다투어 한국어과와 한국기술학과를 신설했거든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에서 기술을 배워야 미래가 보인다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이제 페루는 중남미 군수 생태계의 허브를 자처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 지역에서 단순한 판매국이 아닌 플랫폼 리더로 올라섰습니다. 페루가 한국 무기의 쇼케이스 역할을 하면서 다른 중남미 국가들도 자연스럽게 한국을 첫 번째 선택지로 고려하게 된 거였습니다. 더 나아가 페루는 한국 방산 기술의 중남미 게이트웨이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페루에서 먼저 검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확산시키는 역할 말입니다. 이런 전략적 파트너십은 한국에게도 큰 의미였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넘어서 중남미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기술 표준을 만들어가는 주도권을 확보한 거였으니까요. 결국 페루와의 12조 원 계약은 한국이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완벽했던 한국 기술의 성능이 있었습니다. 초도 물량 도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페루 남부 해발 3,700m 고지대에서 훈련 중 K9 자주포 엔진의 이상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정확히는 실린더 헤드의 열팽창으로 인한 미세 균열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고산지대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이었습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와 낮은 기압으로 인해 엔진 부품에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거였죠. 평소였다면 정비 부품이 오기까지 수주가 걸릴 문제였고, 그 시간 동안 포대는 전력 공백 상태로 방치됐을 겁니다. 현장에 있던 포병 대대장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마침 콜롬비아 국경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주력 자주포 한 문이 빠진다는 건 전체 작전 계획의 차질을 빚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보고 12시간 만에 한국 본사의 한화 시스템 엔지니어 팀이 문제 부품의 3D 스캔 데이터를 전달받았습니다. 페루 현지 기술진이 균열 부위를 정밀 촬영해서 실시간으로 전송한 거였죠.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의 연구진들은 즉시 균열 원인을 분석했고, 단순한 교체용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부품의 재질을 업그레이드하고 안데스 고원의 특수한 환경에 더 적합하도록 설계를 변경한 거였죠. 48시간 이내에 내열 합금으로 코팅된 개량 부품을 제작해 대한항공 화물편으로 페루에 도착시켰습니다.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속도였습니다. 보통 이런 정밀 부품은 제작에만 일주일 이상 걸리는데 한국은 이틀 만에 해낸 거였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부품의 품질이었습니다. 단순한 대체품이 아니라 기존 것보다 더 우수한 성능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었거든요. 내열성은 30% 향상되었고 부식 저항성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엔진은 단 한 번의 재장착으로 정상 작동을 회복했고, 그 기록은 해외 방산 유지보수 이력상 가장 짧은 대응 사례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고장에서 완전 복구까지 72시간도 안 걸린 거였거든요. 이후 협상장에서 이 사례는 기술 신뢰 보증 사례로 활용됐고, 페루는 유지보수 비용 20% 절감 조항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신속하고 완벽한 AS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걸 실제로 증명한 거였습니다. K808 장갑차 개발팀 역시 비슷한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안데스 초미세먼지에 의한 흡기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아야쿠초 광산에서 직접 채취한 실리카 입자를 바탕으로 공기 필터를 3중 나노섬유 구조로 재설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운영된 프로젝트는 비공개 명칭으로 관리됐습니다. 기밀 유지 속에서도 병사들의 실전 운용 불만까지 수렴한 피드백 루프가 정기적으로 작동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매월 페루를 방문해서 실제 운용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단순히 기계적 성능만이 아니라 병사들의 사용 편의성,
정비사들의 작업 효율성, 심지어 지휘관들의 전술적 만족도까지 모든 걸 체크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예방적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잠재적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미리 대응책을 마련하는 거였습니다. 이건 기존 서구권 업체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K2 전차의 궤도 패드에서 미세한 마모 패턴이 관찰되자 한국기술진은 즉시 원인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페루의 특수한 지질 조건 때문에 예상보다 빠른 마모가 발생한다는 걸 알아냈죠. 해결책도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더 단단한 재질로 바꾸는 게 아니라 페루의 지형에 최적화된 새로운 패드 디자인을 개발한 거였습니다. 마모는 줄이면서도 접지력은 향상시키는 일석이조의 해결책이었죠. 이러한 대응 방식은 단순히 기술력을 보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 수리하는 방식이 아닌 문제가 생기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막아내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한국 본사와 현지 기술진 간의 협력 체계였습니다. 페루에서 발견된 문제점이나 개선 아이디어가 실시간으로 한국 본사에 전달되고 거기서 개발된 솔루션이 다시 페루로 와서 적용되는 순환 구조였거든요. 이 과정에서 페루는 단순한 사용자가 아니라 공동 개발자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페루에서의 운용 경험이 한국 무기 기술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구조였죠. 이건 정말 혁신적인 파트너십 모델이었습니다. 한국의 AI 기반 예측 정비 시스템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각 장비에서 수집되는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부품 교체 시기를 미리 예측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거였죠. 그 결과 페루군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한국 장비의 전력화 기준을 상향했고 이제는 고산 전력의 표준 장비 운용 매뉴얼조차 K-방산 기준에 맞춰 개정 중입니다. 한국 방식이 페루군의 새로운 표준이 된 거였습니다. 페루 육군사관학교에서는 한국식 정비 체계를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신임 장교들이 한국 장비의 운용 철학부터 배우도록 한 거였죠. 이는 향후 20-30년간 페루군의 운용 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제공한 원격 진단 시스템이었습니다. 페루에 있는 한국 장비들이 인공위성을 통해 한국 본사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했거든요.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한국에서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해졌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계약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장비를 파는 업체가 아니라 페루군의 전투력에 대해 책임지는 파트너가 된 거였습니다. 이런 신뢰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전장에서 병사들의 목숨이 걸린 순간에 그 장비가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가 책임지고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저희는 장비 성능표에만 의존했습니다. 파워, 사거리, 속도, 정비 주기, 저희가 이해하던 무기란 수치였고 국방이란 예산 배분의 논리였습니다. 카탈로그에 적힌 숫자들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었죠. 매주 열리는 전력평가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엑셀 스프레드시트에 빽빽하게 적힌 수치들을 비교하고 가격 대비 성능비를 계산하고 그래프로 만든 비교표를 보며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치 가전제품을 고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터는 스프레드시트가 아니었습니다. 해발 4,500m 안데스 고원의 차가운 바람과 뜨거운 햇살, 초미세먼지가 자욱한 광산지대,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국경 분쟁의 긴장감. 그런 현실 앞에서는 카탈로그의 숫자들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K2 전차가 경사로를 넘어가는 그날, K9이 해발 3,800m에서 정밀 사격을 성공시킨 그날, K808이 연속 주행 후에도 안정적인 포사격을 보여준 그날 이후 저희의 회의실, 교범, 그리고 기준표는 조용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저희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이 무기가 얼마나 강한가를 물었다면 이제는 이 무기가 저희 병사들을 얼마나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가를 묻게 됐습니다. 성능보다 신뢰성을, 화력보다 생존성을 우선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저희의 전술 매뉴얼에는 대한민국 체계형 운용 방식이 들어가 있고 병사들은 이 장비라면 제가 먼저 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엔 없던 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장비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있었거든요. 혹시 고장나면 어떻게 할지, 부품이 없으면 어떻게 할지 하는 걱정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한국 장비에 대한 신뢰는 단순한 기계에 대한 믿음을 넘어서 시스템에 대한 확신이 되었습니다. 장비가 고장 나도 48시간 내에 고쳐질 것이고 새로운 문제가 생겨도 누군가가 책임지고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수치보다 현장, 체면보다 책임, 정치보다 생존을 따지는 방식으로 저희 군 전체의 판단 체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나라 무기인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저희 조건에서 정말 작동하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브랜드와 정치적 고려사항이 대화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실용성과 효과성이 핵심이 됐거든요. 미국 무기니까 좋을 것이다가 아니라 저희 환경에서 검증된 무기니까 믿을만합니다는 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저부터 시작됐습니다. 외국 장교들이 장비 실사를 위해 리마에 방문할 때면 저는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그냥 무기가 아닙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방식이고 대한민국은 이 방식을 책임지는 나라입니다. 브라질 육군 대령이 K2 전차를 보러 왔을 때 저는 그에게 단순한 성능 시연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보여드렸습니다. 정비 과정, 부품 공급 체계, 기술 지원 시스템까지 모든 걸 공개했습니다. 그게 진짜 무기의 가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콜롬비아 국방부 차관이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K9 자주포의 사격 정확도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저는 48시간 부품 공급 시스템과 예방 정비 프로그램을 더 강조했습니다. 실전에서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에게 전장은 다르지 않습니다. 산맥은 여전히 험하고 공기는 얇고 정치도 복잡합니다. 국경 지역의 긴장도 계속되고 있고 게릴라 세력의 위협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르게 싸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예전에는 장비 고장이 곧 작전 중단을 의미했다면 이제는 신속한 복구를 통한 작전 지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부품 부족 때문에 몇 주씩 대기해야 했다면 이제는 72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병사들의 자신감 변화였습니다. 이전에는 장비를 믿을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 장비라면 안전합니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변화가 실제 전투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페루 북부 국경 지역에서 순찰 임무를 수행하는 한 소대장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이제는 장비 걱정 대신 작전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한국 장비의 신뢰성 덕분에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휘관들의 작전 계획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장비 고장 가능성을 항상 고려해야 했는데 이제는 훨씬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작전을 구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장비에 대한 신뢰가 전술적 자유도를 높여준 것입니다. 최근 실시된 콜롬비아 국경 지역 대테러 작전에서도 이런 변화가 입증됐습니다. K808 장갑차들이 험준한 산악 지형을 무리 없이 돌파했고 K9 자주포는 정밀 타격으로 적 거점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작전 기간 중 단 한 건의 장비 고장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전력임을 알게 됐습니다. 화력이나 기동력 같은 하드웨어적 성능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그 신뢰가 있어야 병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지휘관들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저희가 얻은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사고방식이었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확신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중남미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군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며 저는 결론을 이렇게 썼습니다. 전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바뀌었고 그 변화의 시작에는 언제나 조용히 험지를 넘어가던 한국산 장비가 있었습니다. 12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보고서를 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대한민국과의 파트너십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서 저희 군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꾼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며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희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확신과 함께 페루군이 진정한 의미의 현대화를 이뤄냈다는 뿌듯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들의 기술이 저희에게 가져다 준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이었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방력의 핵심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